지난 10월 초 제작진은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는 장수말벌을 찾기 위해 양봉업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네. 바로 앞 여기네. 저 날라왔다. 단단한 갑옷과 독침으로 무장한 장수말벌들은 사나운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쑥과 소나무를 태운 연기는 성난 꿀벌을 진정시키는 안정제 역할을 하지만 장수말벌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빼고 훈련하고 조금 빼내고 맨손에 빼내고 너무 많이 빼냈다. 훈증을 시작한 지 30분. 제작진 한 명이 장수말벌에 쏘이고 말았습니다. 소방복까지 파고든 것입니다. 잠깐 점 후퇴. 네, 그래요. 제 양봉장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거의 저놈의 벌집에서 오는 말벌들이 제 벌통을 공격해가지고 거의 한 20통 정도가 지금 벌이 거의 작살이 난 상태입니다. 4마리만 하면은 꿀벌 2만 마리는 30분 만에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면 장수말벌은 더 많은 단백질과 꿀을 얻기 위해 꿀벌집을 습격합니다. 장수말벌의 단단한 갑옷을 뚫을 수 없는 꿀벌들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적을 둘러싸고 그 공격을 막아봅니다. 그러나 역부족. 꿀벌들의 끈질긴 공격에도 장수말벌은 끄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 마리의 꿀벌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봉업자들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한 둥지에 살고 있는 장수말벌은 600에서 1200마리. 따라서 공격하는 놈들부터 생포한 뒤 둥지와 여왕벌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거 누가 빌 수 있겠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여왕벌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왕벌은 종을 번식시킬 의무만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일벌들처럼 둥지를 지키거나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사나워질 필요가 없어 비교적 온순한 편입니다. 천천히. 한번 더 잡고 옳지. 여왕벌 한 마리가 건설한 3층짜리 둥지엔 이미 죽거나 생포된 수백 마리의 장수말벌 외에도 애벌레들이 가득합니다. 둥지가 노출된 상황에서도 성충들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애벌레들이 턱으로 둥지를 긁으며 내는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성충들의 먹이 수집 본능과 종족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장수말벌 둥지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땅 속에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육각형의 육아방들은 모두 나무 펄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장수말벌들은 나무에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참나무나 밤나무 수액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수액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같이 큰 곤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나무 수액은 영양 섭취 원인 동시에 애벌레들이 자라는 육아방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나무 수액이 애벌레들을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꿀벌들이 꿀을 찾는 건 꿀을 따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벌은 꿀을 따는 동시에 식물의 표피와 잎에서 수액도 얻습니다. 때로는 버드나무와 느릅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기도 합니다.
집을 만들거나 수리할 때 이용하는 프로폴리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의 진에서 전부 다 꿀벌들 채취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씹어서 벌침하고 섞어서 식물들이 상처가 나면은 자기들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액을 내는 거죠. 진을. 그러니까 꿀벌들은 그것이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꿀벌은 집에 프로폴리스를 발라 병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여왕벌이 산란할 땐 산란 장소를 소독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꿀벌의 몸에선 박테리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식물 수액에서 비롯된 프로폴리스가 가진 항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항생제조차 듣지 않는다는 내성균에 프로폴리스를 올려놓고 24시간 뒤에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폴리스 주변으로 세균이 녹은 듯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세균을 죽이는 도구로 작용한 것입니다. 균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균을 자꾸 만들어내는 복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균 자체를 직접 죽인다기보다도 항균 활성 억제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균 자체가 스스로가 복제하고 또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해가는 과정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프로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항균 능력입니다. 식물은 움직일 수 없는 대신 다양한 화학물질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새가 쪼으면 송진 같은 점액을 분비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선 특수한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수많은 병원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은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식물은 피톤치드라는 항균 물질을 분비해 자신을 지킵니다. 인간에겐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미생물들에겐 치명적인 독입니다. 나무를 공격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병원균이나 곤충 등이 자신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톤치드를 발산함으로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들에게는 독이 되는 셈이죠. 지난 7월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알을 낳기 위해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털을 잡은 곳은 나무 딸기 가지 위. 둥지를 엮기 위해 온 숲을 뒤져 꼭 필요한 나무가지와 줄기들을 모읍니다. 흔히 뱁새라고도 불리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그 작은 몸으로 숲을 뒤지며 찾은 나무들은 어떤 것일까? 이 나무 맞은 데다가 옥새잎하고 전부 다 저 항균 효과가 있고요. 소염 진통제로 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 새 그 몸체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치유 효과도 일부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새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쾌적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게 본능적으로 이제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새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으리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둥지를 분해한 결과 세 가지 식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사나 이질 등에 사용하는 나무 딸기. 두 번째는 해열과 해독 작용을 하는 억새로 모두 강한 항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지 안쪽으로는 푸근한 국수나무를 깔아두었습니다.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피톤치드를 활용하는 새들의 지혜는 육식성일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먹는 백로는 먹이가 부패될 위험이 높은 만큼 피톤치드가 풍부한 소나무 군락지에 집을 짓습니다. 둥지 자체로. 이것도 지금 소나무가. 참나무와 진달래 가지 한두 개 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그 항균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미생물에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항균 효과를 나타내 소위 피톤치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체를 이용하는 차원이 동물 입장에서는 자기 개체 보존의 그런 본능까지 같이 결합된 상당히 신비스러운 내용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 인류가 각종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던 이유도 피톤치드에 있습니다. 생선회를 먹을 때 다양한 야채들을 곁들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추냉이는 동물이나 곤충이 자신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이 씹힐 때 매운 향을 발산합니다. 그런 고추냉이는 오래전부터 방부제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렇게 드시면은요 향균 작용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걸 하고 레몬 향을 만드는 방향성 오일은 탈취력을 갖고 있고 소나무 도마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생선의 부패를 막습니다. 회를 넣을 때 무나 차즈기 잎을 까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의 그 독소를 갖다가 제거해주기 위해서 밑에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삽이나 레몬이나 시소, 깻잎이나 앞에 무순이나 향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적을 죽이기 위해 내뿜는 독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유용한 물질입니다. 식물들 중엔 극소량만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강한 독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흔히 독초라 불리는 식물들로 꽃이나 잎 또는 줄기나 뿌리에 알칼로이드라는 유독성 화학 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 벌레잡이 통풀이라 불리는 네펜데스는 꿀로 개미 같은 곤충들을 유혹한 뒤 독액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독액은 일종의 소화 효소로 곤충들을 분해해 자신의 양분으로 삼습니다. 원주 특산물인 온나무도 독을 가진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옷은 자신을 해치는 동물이나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 수액 속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온나무 근처에 가면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옷 수액을 채취하는 이은하 씨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하지만 7월에서 10월까지 옷 채취 철이면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딴 나라는 약용을 안 해요. 근데 우리만 특별하게 이제 그거 하는데 그 옛날서부터 그 어르신들이 배가 아프면 먹어 버릇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고 먹다 보니까 위가 났고 또 뭐 당뇨도 났고 머리 아픈 것도 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왔었어요. 어린 시절 서양인 선교사 집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선율에 반해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임창호 씨는 강원도에 살며 6차례에 걸쳐 수해를 겪는 동안 오칠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저 보세요. 여기가 공장인데 홍수 때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선 다 물에 잠겼던 건데 요것은 오칠을 안 해서 다 파손된 것을 여기 걸어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파손됐고요. 그런데 이 중에 오칠한 것은 결과 그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상한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까만 숯하고 오칠하고 이제 혼합을 하는 것인데 숯가루는 악기의 톤을 맑고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혼합을 하는 거고 요 오칠은 습기 방지와 방충 여러 가지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칠하는 것입니다. 임창호 씨만이 가진 특별한 칠 기술 덕분에 최근엔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오칠을 한 바이올린 몸통엔 습기나 벌레가 슬지 않아 오랫동안 맑은 소리를 유지합니다. 오체의 신비로운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다양한 합작물, 나물 껍질과 온나무 수액의 주성분은 우르시올로 오독을 유발하는 성분이지만 안정적인 화학 구조 때문에 칠을 할 경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독성 성분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전환시켜 보니까 알러지가 제거됐고 항암 작용과 항노화 작용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다양한 생리성 물질을 갖는 물질들이 많이 분리되고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또 생물 자원으로서 이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체 수액을 질병 치료에 응용하려는 노력도 활발합니다. 독은 질병을 물리치는 약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장부터 실내 마감재 대부분에 오칠을 했다는 이 집에선 의외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도 오칠하거나 그전에는 뭐 공사 중에 오칠하고 나서 여기 문을 다 개방해 놓고 그랬는데 들어오는 벌레가 다 죽었으니까 어쨌든 여기 들어오면 다 죽었어요. 발끝부터 심할 때는 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뭐 조그만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이만하게 막 부푸는 것도 되게 많았고요. 이거 나무에는 오칠을 다 하고 가장 큰 변화는 혜린 씨의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두드러기도 안 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예, 우선. (7년) 전 간암 선고를 받았던 이종재 씨네는 옷 수액을 직접 먹고 있습니다. 이제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으니까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음식만 맡아도 이제 냄새를 뭐 올리고 그럴 텐데 이걸 먹으니까 안 올라오더라고요. 항암 치료 중 많은 이들이 식욕을 잃어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기에 암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엔 옷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옷이 뛰어난 항균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체 항균 활성 효과를 측정해봤습니다.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균이 200배 넘게 증식했지만 옷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99% 이상 억제됐습니다. 스웨덴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온 건데요. 의료기기 앞에 붙이고 스웨덴의 한 회사에선 의료기기 계기판에 오칠을 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오칠의 항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봄바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양산 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이렇게 해서 이거 사출이나 또는 우르시오를 갖다가 스프레이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절반 이상이 서식하는 아마존은 독초 역시 다양한 식물 독의 보고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원시적으로만 여겨졌던 아마존 인디오들의 식물학적 지식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상류에 위치한 페루의 인디오 마을에 살고 있는 엘로이사 엔살라스 씨 역시 어머니에게 배운 지식을 아직까지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 잎은 진익여서 물에 적신 상태로 피부에 붙이면 화상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얼마나 좋다고요. 어디 보자. 이것도 머리 아플 때 쓰는 건데 효과가 좀 달라요. 물을 묻혀서 머리에 바르는 건 똑같은데 두통뿐 아니라 해열제로도 쓴답니다. 오늘 숲에 나갔던 건 나무에 눈을 찔린 첫째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아치오테 잎을 빻아 물에 담가 사용하는데 세균 감염이나 출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숲에서 돌아온 둘째는 한참 동안 바바스코 줄기를 두드리더니 개울로 향합니다. 대체 하얀 식물 즙액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잠시 후 물고기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을 갖고 있는 바바스코는 아마존 인디오들이 고대부터 사냥이나 낚시에 이용해온 식물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최근 서구 선진국들이 아치오테나 바바스코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아치오테는 고혈압 치료제나 항암제로, 바바스코는 마취제나 당뇨병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서구의 제약회사들은 아마존 인디오들이 가진 지식으로 많은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쿠라레로 인디오들이 독화살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건 사냥을 할 때 많이 쓰는 독입니다. 독화살을 만들기 위해 화살촉에 발라서 사용을 하는데 원숭이 같은 커다란 동물들을 산채로 잡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 손이 닿지 않도록 늘 단단히 밀봉해서 저 구석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부족마다 쿠라레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쿠라린이라는 성분은 인체 내에서 대개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쿠라린은 근육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일종의 근육 독입니다.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신경세포에서 보내는 아세틸콜린이 근육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야 하지만 쿠라린은 자신이 마치 아세틸콜린인 양 수용체의 대신부터 화학적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따라서 서구의 제약회사들은 인디오들의 쿠라레 제조 기술을 토대로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지혜를 이용한 서구의 의약품. 하지만 인디오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로얄티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의학 속엔 식물의 독을 활용해 약을 만드는 놀라운 기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신약으로 개발해낼 능력을 갖지 못해 번번이 서구 제약회사들의 표적이 됩니다. 개발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케냐 마사이마라 평원엔 식물의 독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코끼리들은 원래 저쪽에 더 많아요. 아마 지금은 거기 있는 걸 다 먹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일 거예요.
코끼리들이 찾는 건 마사이어로 올킬레냐이라고 불리는 식물로 암컷들은 임신을 하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서까지 이 식물을 찾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가 훑고 간 올킬레냐의 군락지엔 성한 나무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뿌리 부위를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독성이 있는 알 뿌리는 코끼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나무들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임신한 코끼리들이 이 나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작팀은 나록에 위치한 재래시장에서 더욱 흥미로운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케냐의 전통 부족인 마사이족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올킬레냐이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사이마라 평원에 위치한 루이보티 지역. 이곳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마사이족 여인들은 올킬레냐이에 대해서도 코끼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니?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라오. 코끼리들이 먹는 거랑 같은 거야. 부대자루가 어디 있지? 우리 딸한테 좀 가져다 줘야지. 와치라 씨는 코끼리들과 마찬가지로 임신한 딸을 위해 올킬레냐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킬레냐이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돕고 분만 시 통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정보가 알려지면서 최근엔 진통제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로부터 다시 딸에게 전해진 오랜 경험적 지식이 가진 힘입니다. 여섯째 아이를 임신한 나이사 루사로 씨는 벌써 9개월째 올킬레냐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들과 달리 이곳 여인들은 껍질을 벗긴 후 물을 넣고 한참을 달여 마신다고 합니다. 독성이 강해서 자칫하면 구토나 어지럼증 같은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누라도 임신하고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걸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나처럼 나이 든 사람한테도 아주 좋아. 옛날 사람들도 나처럼 등이 결릴 때면 이걸 먹었거든. 지금까지 5아이를 낳았지만 병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임신하고 한 달 후부터 시작해서 9달 동안 이걸 먹으면 애를 낳고 나서도 아주 건강해요.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위치한 국립의학연구소. 우린 최근 신약을 한 가지 개발했습니다. 케냐의 전통 약용식물로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제를 탄생시켰죠. 케냐 동부 해변에 사는 원주민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제롤드 음코지 박사는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식물 지식에 조예가 깊습니다. 최근엔 한 식물의 뿌리로부터 바이러스성 염증 질환의 효과적인 성분을 추출해 연고제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물인지는 끝내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전 이 식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구소 규정상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식물이 가진 가능성이 큰 만큼 모든 개발 과정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이곳의 원칙입니다.
기밀 사항인가요? 신약에 대한 특허권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죠. 지금까지 나온 건 이 약이 바이러스성 염증 질환에 큰 효과를 가졌다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식물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의 독을 이용한 정보전은 이렇듯 아프리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 역시 오래전부터 식물의 독이 갖는 다양한 효과를 일상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처녀 손톱을 붉게 물들였던 봉선화의 경우 양서 파충류들이 싫어하는 특유의 냄새를 갖습니다. 따라서 조상들은 집 주변에 이를 심어 유해동물의 접근을 막았던 것입니다. 뒷간 주변에 쑥이나 할미꽃 같은 방향성 식물을 두어 해충을 쫓는 것 역시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어머니들은 된장에 구덕이라도 쓸까 장독대에도 식물의 독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어패류로 만드는 음식이 많았던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온이 높아질 즈음이면 젓갈이며 짠지 항아리 위에 삼수레기, 표준어로 환삼덩굴이라는 풀을 덮어 벌레가 꼬이는 걸 막아왔다고 합니다. 삼수레기에다 이거 자리 뚜껑에 넣으면 씨풀이가 안 쓰는 거예요. 자리에 환삼덩굴은 길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잡초 한 폭이 허투루 보지 않았던 조상들은 이를 천연 방충제로 활용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어쩌면 들과 산에 널린 모든 게 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썩을 거 싼데 이거 많이 냄새가 고약해 구리대 나무라고도 불리는 누리장 나무는 제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온 진통제입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멍이 들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붙여두면 마치 파스를 붙인 듯 붓기가 가라앉고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망은 무릎 아파하면 맨날 병원에 가는 할망이게 아이고 안 해나 그래 거짓말도. 나뭇잎 몇 장이지만 따뜻한 인심까지 녹아 있습니다. 병원에 가 물리치료도 좋지 않을지 안 좋아해. 하루 한 번은 감지. 병원에 가지 말라니 겐랑 썩대당하네. 누리장나무는 전통 한의학에서도 류머티즘이나 신경통, 편두통 등에 활용하고 있는 약용식물입니다. 옛날엔 개나.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붙이신 거예요? 아프나. 아파서? 네. 아. 옛날엔 약 드실 때 이런 거 붙여. 약 없으니까? 옛날 해란 말을 고릅사게 옛날엔 이런 데 아파도 재료가 없으니까 이런 거 썩타다당 최근에 이렇게 붙여 호다이로 감아서. 그럼 안 아파요? 그 육주 사람들은 이거 쳐서 밥 싸 먹고요. 밥도 싸 드시고? 맛도 있는다고요. 약으로도 쓰시고 밥으로도 먹고? 맛있어 이거 써도. 아니 그거 붙이시면 금방 안 아파요 진짜? 금방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좀 있어야 안 아프지. 이거 봐. 멍이 드셨어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약은 대부분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호다이로 감으면 좋아.
하지만 이제는 그 가치가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송심자 씨는 관광객들을 안내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꽃도 따면 안 되고요. 예. 꽃이나 이 나무 잎이나 줄기에 다 독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 진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젓가락이 없을 때는 나무 가지를 아,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예, 젓가락으로 예, 사용했었어요. 예. 그걸 알고 해야지. 예. 완전. 예. 협죽도 혹은 유도하라 불리는 이 꽃나무의 수액 속에는 단 10g만으로도 600kg이 넘는 황소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협죽도 유도화. 유도화? 예. 아, 어떤 꽃이에요? 독성이 있습니다. 나비도 안 앉아. 그 나무에. 저 국민학생이 소풍을 갔는데 젓가락이 안 갖고 와서 이제 젓가락을 사용했는데 그 젓가락을 사용한 학생이 그 독성으로 변을 당했다거든요. 그러나 제주도뿐 아니라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협죽도를 가로수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의 살충 효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협죽도의 독성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수십 가지의 독소를 함유한 만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협죽도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한 시간 정도 지나자 협죽도 수액을 투여받은 쥐들이 경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협죽도 속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3시간 뒤 협죽도 수액을 투여받은 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엔 동전의 양면 같은 독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독들은 아주 종류도 다양해서 현재 그중에 상당수는 약품으로서의 개발 대상으로서 간주되고 있고요. 또한 본 협죽도의 올리엔두린은 몇 가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도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식물의 독을 약용으로 활용한 것은 약 6만 년 전부터 문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약 8만 종의 식물을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이 위치한 브라질에선 50년 전부터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엔 아마존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식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곳에 몇 가지 식물에 대한 정보가 보관돼 있습니까? 한 20만 종 될 겁니다. 이름이나 서식지 등 기준에 따라 정리돼 있죠. 이곳에선 식물의 잎과 줄기, 뿌리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그 각각엔 서식지나 이름은 물론 고대로부터 어떻게 이용돼 왔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독의 농도가 진하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맹독은 병 치료에 많이 쓰였어요. 암 치료가 대표적이죠.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몇몇 독초들은 전립선 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등의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서 1, 2년 후에 약으로 시판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물은 독초들로 최근엔 이들 식물이 가진 성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학 성분까지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 사회에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마존이 가진 다양한 식물의 독 성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화학 성분을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물인지는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해외로 유출되기도 쉽습니다. 만약 유출이 되면 끝장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연구 정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근 새로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엔 몇 년 전 생명공학연구센터가 새로 설립됐습니다. 아마존이 가진 식물들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소의 주요 업무. 하지만 이곳 연구자들 누구도 식물의 이름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건 아마존 지역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열매인지 잎인지 뿌리인지는 알 수 없어요. 대학에서 의뢰를 했고 우린 그 분석만 담당할 뿐이니까요. 이름이 없는 대신 번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린 이름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모두 기밀 사항입니다. 저까지 모든 사람이 알아버린다면 비밀이 아니죠. 단 구분을 위해서는 숫자만 있으면 돼요. 식물의 독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 신약이 개발될 경우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수 있습니다. 주목이란 나무의 독으로 만든 항암제 탁솔의 경우 국내 매출만 연 300억 원. 버드나무 껍질에서 탄생한 아스피린의 경우 한 해 동안 약 600억 알이 팔리고 있습니다. 좁지만 산이 많은 우리 국토엔 약 4,000종 이상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넓이를 가진 영국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진통제, 마취제, 그리고 막혀있는 미세한 혈관들을 뚫어주는 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기침 치료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품이죠. 우리의 전통 한의서인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유치, 동의보감 등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국내에 서식하는 약용식물은 1,000종이 넘습니다. 결국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고조선부터 시작된 4천여 년의 한의학 역사 속엔 독초의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중화시켜 약으로 활용하는 기술들도 기록돼 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중국의 고대 의서인 황제내경에서 비롯된 군신좌사의 원리로 독성이 강한 약을 군, 즉 주약으로 쓰되 주약의 독성분을 제어할 수 있는 좌를 곁들여 약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소약유 독지약이야.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독이라는 개념은 어떤 그 약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유효 성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재를 가공하는 법제 과정엔 식물의 독성은 낮추면서 약효는 높이는 다양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두의 뿌리를 건조시킨 부자의 경우 사약의 원료로도 쓰이지만 검은 콩이나 감초와 함께 고운 뒤 건조시키게 되면 좋은 약재가 됩니다. 여기에 약성을 강화시키는 인삼과 건강을 곁들입니다.
그리고 독성을 제거하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백출과 감초 등을 더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는 부자 이중탕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부자이중탕은 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혀서 서늘하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옛날에 사약 있죠? 그것이 바로 부자를 따뜻하게 먹어서 했던 그 사약이니까 같은 혈액이 있어서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서늘하게 식혀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오랜 역사가 독초를 약초로 만드는 지혜의 셈입니다. 지금 한약이나 이런 전통 약물은 결과적으로 현대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17세기 정도까지 이제 개발된 약물들인데 그 당시의 과학으로는 그와 같은 소위 안전성에 관한 문제, 즉 독에 관한 문제를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이 지식을 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농본 적용, 해압 집성방 같은 데에는 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들, 즉 무독한 거, 약간 독이 있는 거, 또 아주 독이 있지만 이것은 특정 질환에만 꼭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의학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은 서양인들에게도 큰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이렇게 적당량을 나눠주죠. 이렇게 넣어서 끓이면 냄새도 좋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한약 냄새가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약초는 모두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건 모두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 것들 뿐이죠. 누벨 씨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편두통 같은 증세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의사들은 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만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약은 누벨 씨의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선 인공적인 화학약품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한약을 찾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 중국이나 한국의 약초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약들보다 인공적이지도 않고 화학적이지도 않기 때문이죠. 제 몸은 균형이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맨하튼에 위치한 이곳 한의원 손님의 약 80%가 서양인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그 맛이 아주 이상해서 많이들 당황들을 해요. 그런데 한 2~3일 먹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유스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불평들을 안 하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의 천연 성분을 이용한 한약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급증한 것은 90년대 후반. 이 시기엔 일종의 건강 보조식품 정도로 생각하던 미국인들의 생각이 치료약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약품을 정식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개 제품이 천연물 신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원서를 가져오면 우리는 서류를 검토한 뒤 그들이 임상 시험을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죠. 하지만 한약이 미국 FDA의 승인을 거치기 위해선 우선 식물이 갖는 성분과 작용 기전을 화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재배나 공정 과정을 과학화해서 늘 같은 품질의 약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각각의 약품이 갖는 성분이 늘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아주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100여 건 이상의 신약 승인 신청을 내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제약회사들은 아직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미 일부 신약들이 임상 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 2년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고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약초 재배지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 천여 종의 약초를 수출하고 있는 후차오 중약회사 역시 최근 들어 모든 시설을 현대화, 개량화하고 있습니다. GNP라는 중국의 약제 관리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서인데 GNP의 경우 미국만큼이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약제 생산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선 모든 약제를 국가 기준인 GNP에 의거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GNP란 약제의 성분 함량이나 오염도, 농약의 잔류량 등을 평가하는 국가 기준인데요. 이런 규범을 통과해야만 녹색 원료 생산을 실현하고 원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다양한 식물이 자란다는 운남성에 식물만 연구하는 특별 연구소도 설립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연구원들은 하루 종일 중국에 자생하는 3만여 종의 식물을 분석해내는 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약제가 갖는 유효 성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서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닦는 작업입니다. 요즘은 특히 900여 종의 독초가 갖는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선 독처럼 강력한 활성 성분을 가진 화학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치료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난치성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독이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제가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인체에 해가 적은, 즉 독성이 약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 저는 강한 독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독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강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부터 천연물 신약 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외 시장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외국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ICH 가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EU나 미국 같은 데 부합하는 그런 모든 항목의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비의 투자와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 시장 위주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인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이나 위염 치료제인 스틸앤정은 지난해 약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다국적 회사들은 한 발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삼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기업, 다시 말해서 담배 인삼공사가 아니고 스위스의 파마톤이 번다든지 외국 제약회사들 또 외국 건식 회사들이 버는 거죠. 우리는 원량화 팔고. 가장 비근한 예가 저거 아닙니까, 은행님? 우리 국내에서 제품이 몇 가지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프랑스하고 독일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의학 4,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엔 자연의 독을 약으로 이용한 조상들의 살아있는 경험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독, 그 독이 사람을 살립니다. 동물과 식물이 가진 천연의 독,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